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형계약에서 정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약의 유형이다 라고 했었을 때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을 나누었었고, 전형계약에 있어 가지고도 이 민법상 전형계약, 특별법상의 전형계약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14가지 유형의 전형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14가지의 전형계약들도 다시 재산권 이전계약, 재산권 이용계약, 노무공급계약, 기타의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하게 될 이 정여는 재산권 이전 계약의 일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권 이전 계약이다라고 했을 때 통상 오늘 배우게 될 정여 이외에도 매매, 교환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이 정여는 매매나 교환과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매매나 교환은 유상계약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반면 정여는 무상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의 전 과정을 놓고 보았었을 때 어떤 대가적인 또는 뭐 재산적인 어떤 출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매매나 교환에서는 이런 어떤 출현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여에서는 이런 출현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정여의 유형에서도 특수한 정여로서 부담부 정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담부 정여는 유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법에서도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정여도 유상의 쌍무계약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 이전 계약으로서 매매와 교환 같은 경우가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무상계약인 정여와 대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매매와 교환은 다시 반대급부가 금전에 의한 것이냐 금전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개념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정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정여인데요. 이 정여다라고 하는 거, 계약의 분류에 있어서 이것을 무상계약으로 이렇게 분류를 처음에 제가 했었었죠. 말 그대로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무상으로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비단 여기 정여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 보면 유정이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인정여와 같이 특수한 어떤 정여의 유형도 있습니다. 유정이라든지 유정과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어떤 이런 행위이기는 하지만요, 유정 같은 경우는 단독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이 정여나 사인정여 같은 경우는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 사인정여는 다시 또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유정과 사인정여를 대비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여든 사인정여이든 이것은 계약이고 단독 행위인 유정과는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여의 연역적인 어떤 측면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통상 우리가 고대에는 이 정여가
유상적으로 이렇게 행해졌다라고들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늘날에도 답례를 한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따라서 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로부터의 어떤 유상적인 어떤 그런 정여의 흔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법이나 게르만법 이런 경우들에서도 정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어쨌든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정여와 관련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정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대법에서는 이 정여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 전형계약의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라든지 인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여의 어떤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차이점들이 좀 발견된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법에서의 태도와는 차이점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방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 법에서는 특별한 방식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대 외국법의 입장에 따를 경우에는 직접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여를 공정인이 면전에서 이렇게 정여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정정서에 의해서 정여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정정서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면에 의해서 이렇게 정여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입법 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다소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여자의 어떤 책임과 관련된 부분, 사실 뭐 정여를 한 사람이 수정받은 사람에게, 정여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정여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 이거 크게 상상해 보기 힘든 그런 사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여 목적물에 아주 중대한 어떤 뭐 하자가 있었다든지 또는 뭐 그런 하자가 존재하는 데 대해 가지고도 정여자도 몰랐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알고 있었는데도 마치 자기가 관리하기 힘든 것을 타인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식의 경우가 된 경우, 다시 말해서 자기가 먹기 싫은 떡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면 분명히 책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 내에 의할 경우에는 정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정여로 인해서 수정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정여자의 수정자에 대한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정여 목적물로 인한 그 하자, 그런 정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여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먼저 이 정여 계약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그 유정과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여는 그 법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계약입니다. 계약. 따라서 단독 행위인 유정과는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정여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 중에서도 낙성계약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의 유형에서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이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느냐, 아니면 뭐 일정한 현실적인 거부 같은 것들이 요구되느냐에 따른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여는 낙성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바로 그냥 면전에서 얘다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뭐 평소에 애장하던
물건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현실정의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낙선 계약의 성질이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가 이 정여라고 하는 것은 무상계약이요 편무계약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상의 편무계약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사자, 정여자가 수정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어쨌든 뭐 어떤 출연을 재산적 출연 등을 요구하지 않고 출연 행위를 상대방의 그 출연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상 계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에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편무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그리고 그 성질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정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정여자가 수정자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렇게 이전함에 있어 가지고 그 재산권의 용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액수의 금원이라든지 또는 재산을 이렇게 이전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요 용처는 장학금 용도로만 쓰라라고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목적정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수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용처를 그 장학금 용도로 써야 되느냐, 또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되느냐,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편무계약이 아닌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목적정여, 원칙적으로는 이걸 무상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목적 자체를, 수정자가 지정해 놓은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 그때는 정여자가 제공한 어떤 정여자가 이전한 재산권을 다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부담부정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담부정여. 이 정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아무런 조건 같은 걸 붙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어떤 정여 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부관 같은 것을 붙이지 않고, 물론 엄격하게 따져서 우리가 법률행위, 민법 총칙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웠겠습니다만, 법률행위 부관이다라고 했을 때 조건, 기한, 그리고 부담이란 개념이 있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하고 기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일정한 어떤 부담, 정여를 받는 사람, 수정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담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그대로 무상계약으로 봐야 되는가? 편무계약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물론 이거는 종국적으로는 부담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부담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그다지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단순한 어떤 정여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부관 정도로 볼 정도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부담부정이라고 해서 무상계약이라든지 편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부담의 정도가 마치 이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정도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과도하다, 크다, 중대하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 부담부정여도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부담부정여, 이런 걸 우리가 일종의 혼합정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혼합정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에 덧붙여서 무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여가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도 있을 건데요. A가 B에게 X라는 특정한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서
1,0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500만 원을 감해줍니다. 500만 원을 감해주면서 500만 원 그냥 너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그런 경우에 분명히 유상계약이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은 또 정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종의 혼합정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어떤 부담부 정여도 이 혼합정여의 한 유형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같은 부담부 정여와 같은 혼합정여,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담부 정여에 대해 가지고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정여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준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 자체가 아주 경미한 경우, 뭐 그런 경우까지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여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이고 낙선계약이고 무상의 편모계약이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여는 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분료식 계약이다. 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요식 계약이냐 분료식 계약이냐 라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조금 전에도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이 정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료식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주의할 것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정여, 그거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식이 간접적으로 강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정여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정여자가 있을 것이고 수정자가 있을 것인데, 정여자가 수정자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청약이 있겠죠. 그리고 수정자 입장에서도 좋다, 당신의 어떤 그런 정여의 청약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성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그런 규결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단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방식이나 간접적으로 그 방식이 강제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정여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어떤 그 수정자 측에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출연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이것을 유상계약이냐 또는 무상계약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당사자의 어떤 그런 정여계약 체결과 관련된 의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여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었죠. 부담부 정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담 자체가 아주 극소량인 경우, 그때는 뭐 유상 계약이다라고 보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부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금전적인 어떤 부담일 수도 있고요, 금전적이 아닌 뭐 또 다른 유형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부담 자체가 있지만은 정여로 보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관계 자체가 이게 정여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여 의사가 있다 없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상대방의 이 출연이 다소라도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무조건 그러면
유상이니까 정여계약이 아니라고 볼 건가? 아니면 유상이 또는 출연이 있으니까 무조건 유상이니까 정여계약이 아니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뭐 정여계약으로 또 그 출연 자체가 아주 그 의미 없는 정도의 아주 적은 어떤 부분이니까 정여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이 건물을 1원에 판다면 이건 정여일까요? 매매일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1원이라고 하는 거 의미 없는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대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1원에 팔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1원에 파는 경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건물로 인하여서 들어갈 비용이 약 9,999만 9,999원 이상이다. 그래서 1원만 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급부와 반대급부 상호간의 그 균형 자체가 현저히 깨진 경우, 그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든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든지 이런 유형에 해당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효한 어떤 그런 계약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걸 정여계약으로 볼 건가, 그런 경우에도 매매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여의사를 실제로 당사자의 어떤 계약 체결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여의사가 있었다라고 정여의사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정여계약이다라고 볼 것이고, 정여의사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런 경우는 매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부담부 정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그 부담부 정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당사자의 어떤 그런 주관적 의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의 객관적 사정들도 고려된다라고 하는 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정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정여자의 어떤 출연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정여자의 출연 행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여자가 가지고 있던 각종의 권리들을 수정자에게 이렇게 양도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겠죠. 또는 단순히 수정자로 하여금 정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어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정여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정여자가 수정자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 용익 물건을 설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단순히 당신이 사용하시오라고 하는 건 이건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재산 이용 계약으로서 사용 대차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용익 물건을 무상으로 설정해 준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여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도 재산의 어떤 정여자의 어떤 출연 행위라고 하는 것, 그 유형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정여가 될 수도 있고 정여가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정여자가 수정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이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여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이전 계약, 다시 말해서 어떤 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양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3자의 물건, 수정자의 물건이 아닌 다른 제3자의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을 정여하겠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제3자의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당신이 사용하시오
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정여인가 아닌가. 또는 그런 경우에도 정여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제3자의 물건에 대해 가지고, 제3자 소유의 어떤 그런 물건에 대해 가지고도 정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죠. 나중에 자기가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채무 이행의 부담을 안는다는 것 뿐이지, 제3자의 물건에 대해서 그걸 정여하겠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3자의 물건을 수정자에게 사용하시오라고 했다면 이거는 정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사용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정여와 관련해서 정여의 상대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여의 상대방이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정여는 계약이죠. 계약이기 때문에 태아를 상대로 정여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태아의 권리 능력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서를 취하는 견해 주장들에 의하면 산모로 하여금 어떤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해서 정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이론적으로는 뭐 혹시 가능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지 모르나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 근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태아는 기본적으로 수정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물론 그것은 정지조건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정지조건설과 우리 판례의 입장에서 인정되는 그런 해결 방안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태아 같은 경우는 정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여의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일 수도 있겠는가? 당연히 법인은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죠. 태아와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여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 것은 이런 어떤 단체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하지만 권리 능력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단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정도의 단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정관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 단계에서는 그런 단체는 비법인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법상으로도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단체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인격은 인정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정도의 결합 정도에 그치는 단체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수정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정의 아닌가라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정여계약의 효력입니다. 다음으로 정여계약의 효력인데, 기본적으로 효력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왜냐하면은 무상의 편목계약이기 때문에 수정자 측에서는 특별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정여에서는 정여의 효력이다라고 했을 때 정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여자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동산 같으면 인도를 해야 될 것이고, 부동산 같으면 등기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이고,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대항력까지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 정여자의 의무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 정여자의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의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 법상으로 원칙적으로 정여자는
정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민법 559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559조 1항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물이라든지 또는 일정 액수의 일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뭐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559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여자는 따라서 완전한 급부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정여자가 수정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외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559조 1항에서 단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하자가 있다 보니까 자신에겐 더 이상 무용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줄 때 상대방에게 자, 이 물건에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정자가 그런 어떤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염려도 있고요.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손해를 방지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확대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충분히 있겠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정여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정여자도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정여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자가 정여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담보 책임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은 그 손해배상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신뢰이익에 한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고 단 이 존속기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도 매매에서도 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이 뭐 1년이다, 6월이다,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뭐 1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음으로 이 담보 책임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부담부 정해입니다. 부담부 정해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정여자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한 그런 어떤 내용들 그것이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어떤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여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계약 유형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약정 해제, 법정 해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특히 법정 해제인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여계약에서 특별히 우리 규정 중에는 정여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규정을 따로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서면으로 정여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어떤 그런 정여계약, 요거는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으로 이렇게
표시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정여라고 하는 것. 요거는 정여 의사 자체가 서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A가 B에게 X를 지급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구들은 얼마든지 서면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정여다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정여 의사가 서면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이 서면을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서면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여계약 체결 시에도 가능할 것이고 정여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정여계약 체결 이후에 서면화되어서 정여의사가 서면화되었다면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정여가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이 망언행위입니다. 망언행위. 우리 민법 556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망언행위로 인한 어떤 그러니까 정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자 측의 어떤 망언행위가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정여자는 정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규정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정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서 소정자가 범죄 행위를 한 때입니다. 뭐 당연히 이런 경우에 그런 어떤 망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여계약을 계속 존속시킨다고 하는 것,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우리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망언 행위가 있는 경우 정여자는 정여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정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우리 법문상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법문상의 표현 부양 의무 있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친족 상속법에서 보면 이 부양에 관한 규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간의 부양 또는 뭐 친자 간의 부양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은 안 합니다만은 부부 간의 부양, 그 다음에 또 뭐 친족 간의 부양, 뭐 또 친자 간의 부양,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부 간이다, 친자 간이다, 뭐 이때는 뭐 당연히 부양 의무 있는 거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인데, 친족 간에는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된 사안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이렇게 정여를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정여를 하되 자네가 나중에 자네가 나중에 나를 복양을 하고 제사도 모시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부담부 정여인데, 나중에 조카가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공양하지도 않고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망언 행위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이게 부양 의무 있다. 지금 정여계약을 하면서 부담의 내용 자체가 자신을 부양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양 의무 있는 자에서 지금 이 조카가 해당되겠는가? 자, 그런 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조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양 의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친족 간의 부양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친족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이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조카의 경우에는 지금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은 친족 간의 부양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지금 556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부담부 정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내가 자네에게 줬던 전답을 모두 돌려주게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사례가 비교적 최근에 우리 법원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망언 행위가 있었다. 앞에서 지금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망언 행위인 경우, 망언 행위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사례는 특히 기억을 해두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정여자의 재산 상태가 아주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정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자, 정여로 인해서 이 정여자가 재산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여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정여자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여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이 정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특수한 유형의 정여들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정여로서 우리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정기정여 같은 것입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정여가 나오는데, 이 정기정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말, 매월 말 정기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일정한 어떤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여죠. 이런 정여인데, 이것은 정여자 또는 수정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예 중에 하나인데 부담부 정여라는 게 있죠. 부담부 정여. 근데 이 부담부 정여라고 하는 거, 이건 수정자가 정여자로부터 수정을 받습니다만 일정한 부담을 이렇게 안는다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피카소의 그림을 정여합니다. 정여하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라. 전시를 해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재산을 전답을 주면서 나를 공양하라, 그 다음에 재산을 모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담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느냐, 대가적인 의미까지 갖느냐라고 할 때는 부담부 정여로서 이게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쌍무계약 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계약 해제와 같은 그런 어떤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쌍무계약과 마찬가지로 다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인정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인정여에 대해서도 특수한 정여로서 우리 정여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인정여라고 하는 것은 정여자가 생전에 정여행위를 합니다. 정여계약을 체결하지만 어쨌든 정여계약의 효력이 정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어떤 이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사인정여에 대해서는 유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유정에 고유한 어떤 그런 어떤 요건들과 관련해서는 이 사인정여에 적용이 안 됩니다. 단지 이 유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만이 사인정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정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